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뉴스를 짧게 읽어보느냐? 오늘은 별로 읽을만한 뉴스가 없네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용산의 유엔사 부지 매각한 뉴스입니다. 서울 금싸라기 땅 유엔사 부지 1조에 팔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최종 낙찰자의 11건설. 그래서 지금 고급 주거단지로 개발될 경우에 지금 낙찰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분양가가 제곱미터 3.3제곱미터 평당 1억 원이 넘을 것 같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땅 면적이 보면 지금 일단 13,617평 정도 되고요. 매각 가격이 1조 552억 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최소 입찰가가 8,031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높게 쓰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거였는데 6개의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최고가를 써서 1조 552억 원을 썼대요. 평당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한 7,750만 원 정도 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섞여 있었던 땅인데 요번에 이제 매각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줘서 용적률 600%, 건폐율 600%, 그리고 층고 높이는 90m 이하, 90m 이하면 대략 한 20층, 뭐 20몇 층? 여기 23층이라고 나오네요. 최고 한 23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중대형 평형 한 780가구 정도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용적률 중 나머지 30%는 상가, 사무실, 호텔 등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땅인데, 굉장히 이제 높은 금액에 매각이 됐다. 1조 넘을 거라 그랬더니 이제 진짜 넘었어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대체 이 낙찰을 받은 11건설이 어떤 회사냐, 막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도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돈 낼 수 있겠냐, 이렇게 높은 금액에 냈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베팅을 한 거겠죠. 11건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저기 용인 쪽 수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성복동 이런 데에서 주로 GS건설이랑 같이 협업해서 시행을 했던 시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땅에 이제 사원을 걸고 베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딱 이 위치는 아닙니다만 용산에 이제 기존에 한남더일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단국대학교 부지에 이제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의 최근에 처음에 이제 분양 임대 아파트로 공급했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고가의 분양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 외인 아파트도 또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있는 굉장히 고급 주택 또는 이제 복합 시설들 이런 형태로 말 그대로 디벨롭 개발하는 그런 거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봐야겠죠. 근데 용산 구민으로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은 6월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대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가 어제 여러 개의 신문사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이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서울의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단속들 나오고 그러면서 부동산들 문이 2주 이상 닫혀 있었고, 그래서 거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아파트 거래량이 사상 최대가 나오느냐, 이제 기사인데 기사에서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것도 이제 부동산 대책 때문에 나온 건데요. 2005년이었나 4년이었나 이 부동산이 이게 정확하게 통계 자료나 데이터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볼 수 있는 통계가 이런 게 없으니까 카더라가 많아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제라는 걸 아파트 그다음 공동주택 중심으로 도입을 했다가 나중에 아예 그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신고하게끔 의무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거래 신고제가 계속 지금 유지가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주택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분양권도 주택거래 신고를 하게끔 하고, 요새는 아마 상가도 아마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거민제도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로 바뀌었고, 그래서 점차 그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거래를 신고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의무 규정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 신고하게끔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쌍방의 거래,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직접 거래를 했다고 하면 각자 매도인 매수인한테 의무가 생겨요. 난 몰랐다 하더라도 만약에 둘이 거래했는데 신고 안 하면 이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벌이, 과태료 벌금이 꽤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공인중개사를 끼고 중개업자가 끼고 거래를 했으면 그 신고 의무가 중개업자한테 생깁니다.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6월달에 거래량으로 잡힌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60일 이내니까 기사에서도 나오죠. 4월달, 5월달에 거래한 내용이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신고를 하면 4월달에 계약서를 쓰고 뭐 5월달에 중도금을 내고 6월에 잔금을 칠 겁니다. 이렇게 해서 60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게 많은 거죠. 언젠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왜 이거 신고를 계약만 하면 바로바로 제깍제깍 해야지, 신고를 이렇게 바로바로 안 하냐, 잡히게끔 해야지, 막 이제 그런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를 내는 회원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 글에 댓글은 안 달았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매매 계약을 우리가 쓰잖아요. 매도인 매수인이 계속 이 계약을 딱 계약 쓸 때 쓴 내용으로 잔금까지 가면 좋은데 중간에 뭔가 변경하고 이런 거 요구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도금 날짜를 바꿔달라든가, 아니면 뭐 중도금 뭐 조건을 바꿔달라든가, 아니면 매수를 원래 내 이름으로 했는데 남편이랑 뭐 공동명의로 해주세요라고 한다든가, 계속 뭔가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이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이제 익스큐즈가 서로 양해가 되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실무적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그렇게 변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그냥 빨리 까먹었다가 신고 말 그대로 제때 못하면 늦어지기도 하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게 60일까지 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45일 이내, 그러니까 계약하고 뭐 30일에서 45일 정도, 그 정도 이내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 쓰고 이제 잔금 전에 내용 뭐 듣기 이전에 준비나 이런 것들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조율해서 그 내용이 맞으면 이대로 신고합시다 해서 이제 부동산 공동중개를 하든 중개를 하든 이제 신고해서 신고필증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뭐 6월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대라는 기사에서 좀 쓸데없는 잡지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 기사의 내용은 그겁니다. 거래량이 6월달에 계약을 쓴 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6월달에 신고된 내용이 많은 거니까, 이게 4월달, 5월달에 거래량이 정말 많았고 6월 초까지 거래됐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그렇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올린 다음 기사입니다. 전매 제한의 양도세 부담도 있고 1+1 재건축이 큰 매력 없네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요번에 6.19 부동산 대책 중에 재건축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된 도심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조합. 말이 길다. 아무튼 거기에는 이제 이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한 채밖에 못 받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 규정에 의해서 한 채에다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하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뀐다, 그거였는데, 이 제도에 따라서 더 받는 게 크게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규정 자체가, 이 규정이 생긴 자체가 재건축 아파트 중에 대형 평형들이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50평, 60평형. 근데 대지지분도 많아요. 근데 재건축을 하고 나서 아파트 한 채만 받게 되면 큰 실익이 없고 나머지 현금으로 청산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실익이 없으니까 나는 재건축에 동의 안 할래, 이렇게 있는 단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유자들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이게 2014년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앞으로 개정될 것처럼, 재건축 조합원 하나가 한 주택밖에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이제 결국 유인책으로서 이제 더 들어준 한 채는 더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자칫하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로 받는 주택은 이전 고시 후 3년간 전매 제한이 되도록 했어요. 이전 고시라고 하는 건 아파트 다 짓고 나서요, 입주할 때 이제 이전 고시라는 걸 내거든요. 이전 고시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재건축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바뀐 새 아파트, 뭐 레미안 또는 뭐 자이의 몇 동 몇 호를 받겠다. 이게 이제 이전 고시가 나는 날 그게 딱 바뀌는 그 고시예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3년간 전매 제한이 걸린다.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3년 동안 이 집은 못 팔거든요. 분리해 이 집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어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이렇게 추가로 주는 주택, 그러니까 1+1으로 주는 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를 얼마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합원 분양가대로 줘야 된다. 또는 아니면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좀 비싸게 줘도 된다. 이 분양가를 얼마로 주라는 규정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요. 조합이 이제 자체적으로 정하거든요.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인데, 그래서 이 조합마다 약간 차이도 있지만 그냥 조합원 분양가대로 주는 데도 있고요.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관리처분 수립한 일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의 뭐 95% 선에서 준다, 90% 선에서 준다, 이런 식으로 이 +1으로 주는 주택의 분양가를 좀 높게 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 여기 보면 1+1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두 채를 사서 1+1으로라도 20평대 하나 더 받으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이미 재건축 단지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은, 더 받을 수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된 물건은 피가 높고, 아니면 확실히 자신이 없는 물건으로 하려고 보면 이거 받아도 무겁게 말 그대로 많은 돈 투자해서 샀는데, 이게 줄 수 있다지 줘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1+1이라고 하는 게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받으면 큰 돈 주고 사서, 만약에 못 받으면 손해다,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큰 매력이 없어 보인다, 이제 그런 꼭지로 설명해서 쓴 기사입니다. 뭐 이건 뭐 조합마다 또는 단지마다 차이가 있겠죠. 뭐 이런 의견도 있다. 감안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 첫 신탁재 개발 흑석 11구역 한 토신이 수주했다. 예, 근데 지금 흑석 11구역이고요. 여기가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한강이죠. 딱 보면 이게 올림픽 도로고, 이거 명수대현대 아파트고, 이게 한강현대 아파트고요. 그 남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길 따라 쭉 가면 현충원이 있고, 현충원 지나서 이제 구반포, 반포 1단지가 나오죠. 이 지역이 이제 과거에 흑석동에서 비계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2011년, 12년 그때 이제 원래 이제 존치 관리 2구역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노후도 요건이랑 이게 맞아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까지 했는데, 사업 시행 자체를 이제 사업 시행자를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을 에다가 신탁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에서는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어젠가? 총회 28일, 아마 어제 총회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총회했는데 조합원 605명 중에 421명이 투표에 참석해서 409명이 찬성해서 일단 한국토지신탁이 신탁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요. 저도 신탁 재개발 사업 자체는 경험이 없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업무 보고 있는 이사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모 흑석동 재개발구역 총회에 가서 뵙고 얘기를 잠깐 들은 게 있는데,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설명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구나 했는데, 제가 잘 아는 척 이렇게 막 얘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늘 읽어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별 얘기가 없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뉴스 이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